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오늘도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모두 이재명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진보 진영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데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이 당과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어제 6월 3일 대선일이 확정되고 오늘 이 전 대표가 곧바로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당 경선을 관리할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사선 박범계 의원이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 준비위원장에는 사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캠프를 꾸리고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민생, 경제 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이름처럼 성장과 통합이란 주제에 방점을 찍으며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주자 중에선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출마를 고심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 역시 계속되고 있죠. 네, 한대행이 어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뒤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또한 마지막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대행의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한대행에게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아닌 거리 상태라 대행의 권한 행사인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대권 행보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정위기 유발자라고 직격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출석했고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 처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며 대선 출마 일성을 밝혔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오늘 오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홍준표 시장은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15명 안팎에 달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 경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 등을 논의했는데 오는 14, 15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이튿날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로 정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선출되는데 많은 후보를 걸러내는 첫 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거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납입과 함께 두 사람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소환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증거인멸 금지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재판부에 제기했습니다. 3차 공판이 진행 중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 씨가 보증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당장은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마련하고 있다고 명 씨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보증금 전액을 내거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보증보험 증권 처리하면 절차에 따라 보석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 등은 25%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돼 있는 상황인데요. 평택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수출 현장과 산업계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평택항 자동차 부두입니다. 네, 당장 수출 활력이 떨어질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선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를 배에 싣는 선적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당장 현실화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곳의 공기 자체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곳에서는 국산 자동차를 선적한 길이 200m 이상 규모의 배 7척이 수출길에 나섭니다. 오전에는 자동차 6천여 대를 실은 배가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이 선박에 실린 차들은 이제 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모두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당장 물동량이 줄어들거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요. 관세부가 전후의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상호관세 25%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상호관세는 보편관세와 각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보편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1시 1분부터 현지 시간으로는 9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개별 관세가 추가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 보편관세에 15% 개별관세를 더해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앞서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선 상호관세 25%가 더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달러짜리 한국산 라면에는 1,000원의 관세를 4만 달러 수준의 한국산 자동차에는 10,000달러의 관세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텐데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죠? 네,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받던 미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문제는 미국 현지 생산 제품과의 경쟁일 텐데요. 같은 값을 주고 생산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한다면 비용이 25% 정도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나마 미국에 공장이 있다면 피해가 덜할 수 있겠죠. 다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 그룹 역시 당장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단번에 미국으로 옮길 수는 없어서 한동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찾아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달여 만에 우리 정부 수장과의 첫 통화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와 방위비 분담 등을 협의했다고 밝혀서 관련 논의가 미국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여기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조선 분야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 자동차 부대에서 YTN 박견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 협상에 착수한 우리 정부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와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패키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만 불리한 대접을 받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결코 불리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또 관세상에 적용을 받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협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CNN 인터뷰에서 한중일 연대로 상호 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협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LNG 프로젝트 등이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관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가 관세 문제를 조선과 LNG 등 여러 경제 통상 현안과 패키지로 엮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가 협상 패키지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미 협상 패키지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코스피 2,3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 직전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될 거란 우려 속에 우리 금융시장엔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게 얼마 만인가요? 지난 2023년 11월 1일에 2,300선이 무너진 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2,284.72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된 오후 1시 이후 낙폭이 커졌습니다. 월요일 폭락 후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여파로 다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는 1.7% 내린 2293.70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기관이 6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9%, SK하이닉스가 2.7%, 현대차가 0.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9일째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 내린 643.39로 마감하며 64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 낙폭이 3%까지 커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개인은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며 지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넘어 급등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줄면서 3시 반 기준으로는 1,484.1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4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한때 1,487.5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6일 1,597원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위협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이나 외국에 달러를 송금해야 하는 가게 모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엔 34% 상호 관세에 더해서 보복 관세에 대한 징벌로 추가 50% 관세가 부과를 됐습니다. 중국도 끝까지 가보자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어서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미국의 징벌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가 됐는데 중국도 추가 보복 조치에 들어갔나요? 네, 34% 상호 관세에 더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로 50%가 추가됐죠. 앞서 부과된 10+10% 펜타닐 관세까지 합치면 104%입니다. 다른 나라들로 반발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을 본보기로 삼은 셈인데요. 미국의 압박에도 끝까지 가보자는 중국, 34% 맞불 관세를 철회 없이 예정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규제를 포함한 6가지 반격 카드도 살짝 흘린 상태인데요.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중국이 실제 방아쇠를 당길 경우 미국과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중국이 미국과 타협 대신 강대강으로 맞서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중국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차 무역 합의 때처럼 2천억 달러 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당 부분 메워줘야 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때부터 이어온 공급망 분리와 첨단 기술 통제 등 견제 정책이 바뀔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는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정치적 손실이죠. 미국 안팎의 반발 여론과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 전쟁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란 얘기인데 외교 용어로 전략적 인내, 일단 맷집으로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야권 연대를 이루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유일한 정치인 이재명, 삼성 재벌 등 불이한 기득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이재명, 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표님 복싹 속았수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힘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 통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전무권 법적 카르텔, 또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란 방언으로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최고위가 화기애애했는데요. 먼저 당 밖의 시선부터 여쭐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마지막 이제 대표로서 자리를 한 가운데 그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니까 훈훈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에 들어올 때, 당 대표직에 들어올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지금 나갈 때는 상황이 많이 좋은 상태에서 나가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체제 안에서는 이제 참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또 오늘 최고위원들 그냥 맹비어천가로 그냥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 상당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그 모습. 뭐 민주당 식구들은 상당히 화기애애지만은 너무 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한 사람한테 또 매몰되면은 적어도 위험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비어천가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캠프 사무실로는 국회 앞에 용산 빌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선 명당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아마 뭐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거론되던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곳인데 사실 선거 사무실로 가장 좋은 곳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디가 됐든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온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 하는 건가요? 아마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했으니 네. 다음 주까지 넘길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출마와 관련된 그런 출마 선언 이벤트가 예. 아마 기획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17년 대선 때는 소년공으로 일했던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번엔 어디서 할 걸로 예상되죠? 아마 제가 뭐 아는 바는 없지만 그냥 정치를 오래 해온 경험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 소년공 어렵게 자라온 자수성가 뭐 그런 이미지를 강조했던 2017년과는 달리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제일 앞서가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참모라면 아마 국회에서 선언하는 것을 권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현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기능을 쉽게 하면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는 이미지, 또 그것과 차별화하는 이미지 속에서 나는 이재명은 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또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마 국회를 출마 선언의 장으로
권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 가까운 그런 분야를 관장하는 참모들이 어떤 건의를 드렸고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아시면서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할지 궁금한데 당대표 사퇴에 맞춰서 이재명 전 대표가 책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님 제가 평소 참 존경해요. 저분은 참 의회주의자면서도 이게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균형성이 참 많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그때 원내대표를 할 때도 그때 이제 국회 문희상 의장님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뭐 여야관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이 원내대표하고 나중에 후반부는 저기 홍영표 대표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그래 티각태각 하더라도 국회의장실에서 우리 박수현 저 실장께서 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서도 그때 그래도 여야 관계가 그나마 괜찮았죠. 그렇게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오늘 이제 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자기 인천공항이 나는 인천시장도 아닌데 왜 인천공항에서 굳이 예. 미국으로 출장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출장 가는 길에 그냥 하는 그 모습 나름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은 만들려고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출장 가려면 출장만 가지 뭐 굳이 인천공항에서 그것도 대선 출마 기자회의를 갖다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은 아마 민주당 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론 자연스럽게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취했지만은 예.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예, 정치가. 무성의한 것인지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이번 주 후반에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데 이런 가운데 김동연, 김경수 이 두 사람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단 서로 출마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진영에 많은 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뭐 소위 친문 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서 분류를 하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될 입장에서 서로 뭐 형님 뭐 아우님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으니 서로 우선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예의를 지켰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 경선 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협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선 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떤 연합 전선을 함께 펴고자 하는 그런 대화도 뭐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비명계 중에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4K라고도 불렸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뭐 박용진 이런 분들은 이제 불출마를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또 상도 당하고 계략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뭐 대권에 대한 확고한 권력력이 있다 그러면 또 출마를 했겠지만은 아무래도 또 민주당이 이번에 호기를 맞이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또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유일한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좀 거슬러지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빠져 있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 뭐 정치를 이야기했지만은 김동연 의원이나 이제 특히 김경수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그 이제 출마 선언 그 그림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독 플레이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마 기회를 될 수 있고 또 그렇게밖에 그러면 상당히 국민의힘은 지금 다이내믹하게 다양성을 또 추가하면서 많은 뭐 플렉시블한 가운데서도 좀 극적인 장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안심할 국면은 안 돼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사람 저렇게 정치를 저분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오랜 관료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나마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대선 경쟁 레이스를 펼치겠다 그러면 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정치적인 기술을 좀 이분한테도 좀 제공해주는 언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빠뜨렸어요.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를 알아봤고요.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신경전도 엿보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매번 우리 저 회의하는 거 말씀드리죠. 지금 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더 잘하시라고 박수 크게 합니다. 영원히 말고 있는 자 김문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레반이라고 좀 유연하지 못함을 좀 지적을 했는데 뭐 우리 홍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메시지 듣고 오셨습니다.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12가지 제목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떤 그 국민의힘은 제가 좀 비판을 한 가지를 꼭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에 이르게 한, 탄핵시킨 국민들이 불행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내가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나는 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나라도 불출마하겠다라고 국민께 그렇게 사죄하는 그러한 진실한 당원이 한 분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그 자리가 좋다고 가서 그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출마를 하려고 달려듭니까? 그런 측면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랬어요. 형님 같으신 분은 왜 한다고 안 하고, 정작 해야 할 분은 가만히 있는데 안 해야 될 분들만 저렇게 한 20명씩 달려듭니까? 그래서 대표님 꼭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에 출마하십시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예. 누가 하나 국민 앞에 좀 사죄하는 모습으로 내려놓는 분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15명 이상 20명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물러난 그 자리에 같은 당원으로서 저렇게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이제 후보께서 이재명 대표를 역시 거론을 하셨는데, 충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승전 이재명, 반 이재명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에 선택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거 봐드리겠는데, 예. 이제 내일부터는 적어도 윤석열 내란이 일어난 이 사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메시지를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도 드립니다. 서로 존경한다고 하시는 두 의원님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니 저도 좋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니까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청렴하고 자신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가장 그래도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흑수저, 그런 사회적 약자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뭐 정치인들 손에 꼽으라면 몇 명 안 돼요, 진짜. 저도 같이 이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원래 이제 청계천에 이제 그 계단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어려운 노동운동의 길을 걸으면서 옥고도 또 많이 치렀죠. 근데 어느 날 한때는 또 이제 인천 5.3 사태를 주도할 정도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상당히 그 급자적 인사에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보수파의 이제 상징적 인사가 됐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청이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좀 이렇게 겹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엄격하게 정치의 입문도 두 사람은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했지만은 그 이후에 걸어온 길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2018년도 그때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때 서울시장 후보를 정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갖다 그때 제2의 발판으로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영입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에 사실상 당시 홍준표 대표랑 저랑 좀 충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물론 오 시장을 그때 시도는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뽑아둔 카드가 대구에서 경기지사 마치고 대구에서 이제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 중앙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구에서 택시 운전대 잡고 있는 그런 김문수라고 뭐 합니다만은 그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카드를 뽑아들은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럴 정도로 막연하면서 형 동생 가까운 사람인데 뭐 그런데 우리 또 홍준표 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또 이 싸움에서는 어떤 게 오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흥행 이슈 메이커로서 역시 뭐 이 탈라반 이야기는 저도 중동 생활 좀 했지만은 참 하면 되게 이게 낯선 이야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역하고 돈독했던 사이, 그리고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칭송했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문수형이 탈레반이다라는 표현은 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아니, 이 시점에서 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한때 꿈꾸었던 청년 시기에 그런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전력이 있는데, 경력이. 그런데 마은혁 후보가 몸담았던 노동운동 조직이 인민노련이에요. 근데 인민노련 그러면 마치 북한이 상상되는 막 이런 것 같잖아요. 탈레반 이상의 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인민노련은 인천 지역의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뭐 정말 극좌로 경도된 그런 어떤 뭐 종북 뭐 주사파 뭐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 시절에 그 노선은 훨씬 마은혁 후보보다 훨씬 더 좌측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라는 얘기도 하는 것인데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저희 같이 작은 정치인도 전 인생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가치와 철학을 또 점검을 받는 것인데 뭐 대통령 후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살아온 전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아마 홍준표 후보는 경쟁의 심도 느껴서 탈레반 원리 원칙대로 세게 싸워온 운동가라고 치켜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극좌였거든요. 뭐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시장 이야기 해봤는데,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고 합니다. 계단 앞에서 하는 것,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걸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저는 그 의미를 제일 크게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일 보수 진영의 당 대표로서 그때 이제 우리가 배출한 그런 대통령이 비상 통치 수단의 하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싸우고서 이걸 막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까지 했는데 자신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갖다 지켰고 그런 대의민주주의 이 공간을 자기는 존중하고 있다. 비록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과도한 입법 권력이 행정부가 공백이 생기고 때로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대의민주주의는 존경되어져야 되고 결론은 윤석열 정부가 망한 것도
이 쉽게 말하면 국회 이 공간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메시지를 이제 담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을 좀 이해도 시키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중이 담겨 있다고 봐요. 예, 대선 예비 후보들의 출정식을 짚어봤고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뒤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오늘까지 거셉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도 진행됐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직접 출석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국회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자 법제처에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요청해서 공문을 제가 정당 활동한 적이 없다는 소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완규 처장의 발언을 요약하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현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았고 공포에 떨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했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또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지난 4달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이 광장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이제 이것이 끝나는가, 헌법 정신이 회복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 한덕수 대행의 또다시 제2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국민 다 아실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작년 12월 26일 날 국회가 선출한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전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느라고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다. 이것은 정당 간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헌법 파괴와 헌법 정신의 이런 쇠락에 놀랐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또 촛불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한덕수 대행이 국민에게 또다시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걱정하고 헌법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예. 이 같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본인으로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 상황의 대응과 또 파면되고 난 이후의 대응으로서의 역할, 이분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직무정지 됐을 때와 지금 그렇습니다. 아예 파면이 된 이후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통해 가지고 다음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응으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마흔에 지금 국회 목소로 이 재판관 임명을 갖다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2의 또 탄핵까지
뭐 우려될 정도로 그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버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곧 문행배 이민선 재판관이 4월 18일자로 재판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열흘 보름 전에는 후임 이제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나는 이면은 뭐 다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2017년도도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파면되고 난 이후에 한교안 이제 근한 대행이 총리가 근한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당시도 헌재 재판관 한 사람 대통령 계란이 났을 때 임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갈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명의 이제 임명자가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한 사람 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40년 넘는 막연한 그런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되어져서 한덕수 지금 대행이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지금 민주당이 큰 압박을 하는 건데 보다 본질적인 점 문제는 제가 참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12가지 지금 현재 그 범죄 사실로 여러 가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헌재에서 분명히 이게 헌재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구성이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흔히 말하는 보수 좀 색채 컬러가 짙은 그런 재판관들이 많아진다. 그런 우려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임명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된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헌재 권한대행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 문제가 이제 그 헌법 정신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로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데 내란 혐의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가지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수사 중이 아니라 기소가 되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은 이 귀중한 이 권한을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혹시 헌법재판소로 왔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그 정치 인생에 많은 그 실수를 이번에 하고 계신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권성동 대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용단과 용기를 냈다라고 또 말을 180도 바꾸세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청문 제도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거부를 하더라도 기왕에 마음먹은 거 임명하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권한쟁의 심판과 뭐 이런 가처분 신청 등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헌법으로 고통받고 놀랐던 국민들에게 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국회로서의 의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규 처장이 수사 중인지 기소가 되는지는 한 번 더 저희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진행했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인사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장에게 재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저희들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총장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상관없이 그 통제 방법으로 바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2003년 3월, 그러니까 22년 전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당시 평검사 신분이던 이완규 처장이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때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상당히 총애를 받고 검찰 인사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명분이었지만은 납득이 안 가는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 평검사들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를 이제 하시면서 문제는 저 이완규 당시 저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인사재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 자리에서 흔쾌하게 저 내용을 수용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검찰의 인사가 공정성을 뭐 깨하면서 또 정치적 중립을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의 틀을 확보했다는 나중에 평가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당시에 대통령하고 아무리 평검사하고의 대화의 시간에 그 검사들 뭐 평검사로 좀 대표성을 가지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대단히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저때 이완규 검사의 결기는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2년 전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22년 후가 지난 오늘 이완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죠.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소위 대통령의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이죠. 자, 왜 모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랬더니 이완규 기계가 넘쳤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연말에 한번 보기로 했던 모임인데 시간이 없어 못 보다가 한번 본 것입니다. 연말 송년회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했고 12월 4일 새벽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이 모여서 송년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2년의 세월이 저 22년 전에 이완규를 이렇게 비겁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또 바꿨어요. 그래 핸드폰 바꾼 것도 아주 비열한 거짓말처럼 합니다. 아, 세상 세파가 22년 전에 이완규를 이렇게 비열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쓸쓸합니다. 씁쓸하고. 예. 네, 22년 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50일 남은 대선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반대할 감사할 일이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입니까? 예,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땡큐인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또 대선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후보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출마하시기보다는 경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당내 특히 국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뭐 다양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도 어제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오늘은 뭐 국민적 사랑과 또 신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뭐 다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일정 부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많은 일부 의원들의 러브콜에 대한 하답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요.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하려면 이제 14, 15일 날 이제 입후보 등록까지 다 마쳐야 처음부터 경선 절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까지는 절대 참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컷오프 1단계, 2단계 지나면서 최종 마지막에 파이널 후보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참여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경합을 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열려 있어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에 2017년도에 이걸 개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관료나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서 뭐 당직에 당에 있거나 안 그러면 당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들 기존에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아주 다이내믹하면서도 또 뭐 서바이벌 어떤 그런 이 게임 행식으로서 후보 선출이 웬만큼 이렇게 열기를 가져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변할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삽입을 시켜보고 이게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마지막 수단은 한덕수 뭐 대행에 대한 그런 뭐 모시는 뭐 이런 구애 작업이 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총리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뭐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잠룡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룡은 물속에 잠겨서 아직 승천하지 못한 용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발음대로 해보면 미음자 들어가는 잠룡이 아니라 비읍자 붙이는 잡룡. 그러니까 15명,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뭐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미음자 받침이 들어가는 잠룡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비읍자 들어가는 잡용에 불과하니까 외부에서 저렇게 수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없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김성태 전 우리 원내대표님이 빠진 국민의힘에 지금 출마군들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대통령 만들었다가 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고 또 외부에서 영입합니까?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님 잘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좀 뭐 덧붙인다면은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지금 돌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보 보수 진영이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 이런 진영 싸움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그냥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부에서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5년도 그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진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 이런 분이 또 되거나 또 우리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그거보다는 좀 관리형 대통령으로서 특히 대미 전문가고 통상 교섭의 전문가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간세 전쟁 문제도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망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쪽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내일까지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서해안에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조금 오는 비에도 돌풍과 천둥 또 해일 가능성까지 있다고요? 네, 산둥반도 부근에 있던 저기압이 점차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이 많진 않지만 건조 해소엔 도움이 되면서 영남의 건조특보는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적은 비에도 곳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해일은 주로 봄철에 빠르게 이동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기압차가 생기면서 먼바다에서 시작된 너울성 파도가 점점 높아지며 해안가로 밀려오는 현상인데요. 기상청은 만조시각과 높은 파도가 겹치면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 해안과 일부 호남 해안은 내일 새벽 사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까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후 모레까지는 다소 맑은 하늘에 기온이 오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 사이에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야심한 밤 비행기에서 내리는 꼬물꼬물 귀여운 강아지 2마리. 낯선 나라에 와서도 사람 손길이 반가워 꼬리를 흔드는 이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고향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알라바이 종이고 이름은 해피와 조입니다. 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 강아지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꼬물거리던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크게 자랐습니다. 지난해 몸무게를 재봤는데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몸 길이 170cm, 체중은 40kg을 넘습니다. 다 커서 어른이 되면 몸은 2m가 넘고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된다고 해서 일단은 서울동물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이제 살 곳이 막막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동물원에서 키울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데려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결국 이 개들은 윤 전 대통령이 맡아서 사저로 데려가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공동주택인 서초동 사저에서 키울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 여성이 온 힘을 다해서 억지로 좁은 틈을 뒤집고 들어갑니다. 빠져나오기가 여의치 않은지 반대 방향으로 다시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 뷔페 식당에서 마련한 행사인데요. 식당 입구에 있는 이 구조물 잘 보시면 간격이 각각 다르죠. 왼쪽에 가장 좁은 틈을 통과하면 음식을 20% 할인받는다는 말이고요. 간격이 넓어질수록 15%, 10%, 5% 이렇게 점점 할인율은 낮아지는데요. 마지막 제일 넓은 틈을 통과하면 쏘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할인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있는 마른 사람만 음식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이벤트는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면서 빠르게 퍼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남성 호기롭게 15% 할인에 도전했지만 어림없는 몸 크기에 간신히 5% 할인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자, 무난히 10% 할인 구간을 통과한 이 여성은 양손으로 따봉을 날리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자, 식당 측은 특별한 이벤트라고 주장을 하지만 누리꾼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기발하고 재밌다, 운동 동기가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요. 마른 몸을 미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할인 받으려다 갈비뼈 부러질 판, 위험한 이벤트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남성 표준 체격인 저는 아무리 봐도 저 좁은 틈을 통과해서 할인받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음식을 앞에 두고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오후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미국은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 협상과 방위비 인상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며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세와 조선협력,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여러 현안도 한꺼번에 논의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 문제도 한 대행과 이야기했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틈만 나면 불만을 나타냈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를 관세 문제에 엮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한국 방위비를 증액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보복에 나선 중국은 104%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istake for China to retaliate. The president, when America is punched, he punches back harder. That's why there will be 104% tariffs going into effect on China tonight at midnight. 다만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관대할 거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위비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다룰 뜻을 밝히면서 협상의 셈법은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려 104% 보복 관세 발표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자동차 업계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일시 해고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상대국의 개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But if it's long term, what you're going to end up doing is creating trade wars, and nobody wins in a trade war. And then ultimately what happens is money freezes.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부터 미국 밖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 타격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업체인 제규어 랜드로버는 한 달간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내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엔진 생산 공장 직원 9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는 고율 관세 부담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차량 출고를 보류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규어 랜드로버나 아우디 차량의 경우 관세로 차 가격이 대당 3천만 원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락가락하는 관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수조 원이 드는 공장의 미국 이전도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에 시장은 매도와 같은 위험 회피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상호 관세가 오늘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 전체에 25%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네, 중국은 무려 104%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25% 관세가 붙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때 모든 종류의 상품은 아니고요. 예.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은 별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25%, 뭐 공교롭게도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25% 상호 관세는요, 예외가 아닌 주로 이제 일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산 장난감 상호관세 25% 부과되지만요. 자동차는 같은 25%지만 이거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25%는 어쨌든 거의 골고루 이제 붙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라고 지금 현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FTA 협상과는 무관하게 뭐 많이들 나오는 그 화면이죠. 이렇게 표 판넬을 들고 나와서 네. 25% 물리겠다라고 했거든요. 25%가 도대체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왔냐라고 봤을 때요. 각국과의 이렇게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야,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이유는 상대국에서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등 예. 않는 이상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상품 경쟁력이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상품 무역만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있어요. 서비스 수지에 대해서는 또 내용이 없거든요. 어쨌든 트럼프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총 분자에는 이제 그 분모에는 총 수입액을 놓고 분자에는 무역 적자를 놨어요.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50%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관대하기 때문에 그 절반을 깎아서 이제 25%로 해준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적자를 제로로 만드는 공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적자를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그럼 자동차 하나당 1,000만 원 넘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4만 달러 수준의 이제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요, 25% 하면 이제 $10,000죠. 그러면 이제 지금 환율로 보자면 1,500만 원이 이론적으로는 더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4만 달러에 팔리던 차가 갑자기 5만 달러에 팔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차를 안 사는 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이 5만 달러를 내고서라도 사거나.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격 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반대로 말하면 아니 우리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같이 차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아예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든 차만 사라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놓고서 이제 막 칭찬해줬잖아요. 예. 미국 그 트럼프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 0이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라라는 건데요. 이게 말은 맞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잠깐의 고통은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견뎌야 된다. 일시적인 건. 그러니까 라는 정의선 입장입니다. 회장이 31조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그 공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는 어김없이 관세를 매기겠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 물량 중에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부 다 커버를 못해요. 한국에서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나가는 걸 무조건 이제 물리겠다라고 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관세가 인상되고 나니까 각국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그러니까 대응은 뭐냐면 뭐 사람을 자른다거나 벌써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거나라는 그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일단은 가격을 인상하진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2달 정도 물량은 있대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번 일단 버텨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 전까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차값을 인상하거나 예. 아니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해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 뭐 우리 증시는 더 큰 타격을 받았고요. 지금 코스피 2,3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데요. GDP의 40% 정도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미 수출이 한 20%고요. 대중국이 25%입니다. 대미 수출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겨냥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미중 갈등이 빚어지면 중국 쪽으로의 중국 향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한국은행 따져봤더니 한 우리나라 GDP가 1%포인트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럼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데 우리 기업은 뭐 버텨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환율은 또 1,500원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실 더 큰 문제가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 다른 해외 증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들 다 그러려니 하는데 이 환율은 정말 1,500원을 지금 위협한 수준인데요. 지금 환율 수준을 보자면 2009년 3월 16일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1,500원대 가까이 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앞으로도 별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지
있지 않아요. 환율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자면 한 나라의 경쟁력을 표시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이, 성장 여력이 그만큼 떨어졌다가 아마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희가요 속보가 잠시 들어와서 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4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이제 후보 비전 발표를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어서 이재명 캠프의 인선 발표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내일 오전 10시쯤에는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 금요일 오전 10시에 후보 비전 발표를 국회 소통관에서 하고요. 캠프 인선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내일 오전 10시에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 출마 관련한 저희 전국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엔화는 또 강세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강세입니다. 달러의 환율 보니까 145엔대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그때는 이제 엔화마저도 이제 조금 위험자산 취급받지만 현재로서는 엔화가 지금 안전자산을 취급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조금 가치가 하락되면서 그 원엔 환율이 1,00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1,000원을 넘어섰군요. 어젯밤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기대를 하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어요. 원스톱 쇼핑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죠? 네, 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내세우는 게 관세 그 자체도 있지만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얻어내고 싶은 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얻어내고 싶은 건 조선이나 뭐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장 사업, 그리고 이제 방위금 분담금 같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한번 트럼프가 뭔가 얻어내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원스톱 쇼핑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협상 카드를 내밀지 예상되는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관세율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아마 방위비 분담금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 협력이나 LNG를 더 많이 수입하는 거,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데 그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부터 사오던 걸 이제 미국에서 사오면 되잖아요. 사실 관세를 미국 정부가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미국산 뭔가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미국산 제품 뭐가 있을까를 보면 딱히 뭐가 없어요. 그 가운데 사올 수 있는 게 이제 LNG 같은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사올 수 있는 거 어차피 이걸 일단 사와서 적자를 상당히 많이 줄여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자면 아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요. 왜 너희 나라를 지켜주는데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맺은 분담금 협상에 를 보자면 올해 분담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요걸 이제 아마 어떻게 보자면 이제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 올릴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급 관계자들도 이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미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려달라라는 요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먼저 패를 꺼내면 사실 그게 협상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켜보면서 일단 LNG 구매를 통해서 대미 무역 흑자 줄이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 나올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관세가 무려 10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된다는 건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거 이제 무역하지 말자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일단 그 좀비 마약 불리로 불린 펜타닐 원료 관련돼 가지고 10%, 10%에서 20% 관세 물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일 날 판넬 들고 발표할 때 34%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34% 물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25%죠. 강조한 게 뭐냐면 너네 이거 가지고 관세 가지고 보복 관세 물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더 크게 뭔가 혼내줄 거야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사실 다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34%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겠어라고 보복 관세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고한 대로 넌 중국
미국한테 반발했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추가로 또 50% 할게. 그래서 20%, 34%, 50% 더하니까 103%라는 어마어마한 관세율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무역 장벽을 세우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보고 두 나라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뭔가 타협을 하기보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중국 쪽에서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보자면요. 일종의 중국이 뭔가 선생님이 막 조용히 해라고 하는데 혼자서 떠드는 애예요. 만약에 이걸 혼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웅성웅성거리면서 뭔가 조짐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거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밀렸다가는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는 게요. 예. 내수시장, 경제회복력, 미국보다는 중국이 낫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제 중국이 약간 돈을 풀어가지고 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중국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해도 이 관세 장벽을 쌓아서요.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딱히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망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는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 그럼 미국은 어떻게 버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국제적 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는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동맹국들과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 쪽으로 손을 내미는 다른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라고 하면서 한중일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모습 트럼프 정부가 연출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결속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게 중국의 자존심이 되거든요. 그 중국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진핑 행정부 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워요. 여기서 강하게 맞서야지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위해서 강대강으로 지금 중국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미국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인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핸드폰인 아이폰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품이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사실 중국산 부품은 거의 아이폰의 부품 90%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다 104% 관세를 물리면 그냥 아이폰 가격이 그냥 2배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물리기 전에 빨리 사야지 이러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지난 주말에 여기저기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34% 관세 물린다고 그 분석을 했을 때도 아이폰 가격이 한 40% 넘게 오르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그럼 아이폰을 중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해봤더니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의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가 비싸가지고 댄 아이브스라는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들면 아이폰 가격이 $3,500 정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물려서 나오는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세 폭탄을 맞아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사재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폰 사재기 말고도 게임기도 거론이 되는데 저희 이제 어른들도 많이 씁니다. 닌텐도 게임기가 또 사재기 열풍에 또 동참을 한다고요. 이게 스위치 2라고 6월 5일 날 출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전 예약 판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닌텐도 아메리카가 연기를 해버렸어요. 왜냐? 그 추후 예약 일정을 공지하겠다라고만 했어요.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야, 저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것 같으니까 연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소비자들이 야, 이렇게 되면 스위치 2 예상 가격이 원래는 한 $450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700 넘기겠네 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치킨 게임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직접 관세, 우리가 25% 관세를 내야 되는 그 영향도 있지만요.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5%인데 유럽연합은 뭐 20%, 일본은 20%, 24% 이러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어차피 다 같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자체가 오르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아마 씀씀이를 줄일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중국 향 수출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그것마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이폰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전망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이제 갤럭시는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싸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마 가격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 소비자들은 갤럭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가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이폰을 올해 바꾸려고 했는데 내년에 바꾸자라는 식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구매를 보류하고 만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관계 개선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이게 그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틱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규제를 하려고 했을 때도 트럼프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중단시켰던 게 뭐냐면 틱톡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틱톡을 통해서 트럼프가 좀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틱톡의 글로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 이 틱톡 협상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과 미국이 화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징검다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예상은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습니다. 이 세부 협상이 좀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 유출 문제가 있고요. 기술 유출, 국가 안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도파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또 다른 돌파구 혹은 돌파를 조금 희망할 수 있는 인물로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거든요.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관세 전쟁 여파로 촉발돼가지고 각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부호들의 부가 많이 줄었는데 네. 머스크의 부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조 넘게 날아갔어요. 200조. 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요. 지난해 거의 대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220 초반으로 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쨌든 머스크가 도지의 위원장이기 이전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잖아요. 예. 자신의 기업의 그 흥망성쇠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보자면 사실 테슬라에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고요. 이런 무분별한 상호 관세 이거 너무 높다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이 상호 관세를 설계한 피터 나바로에 대한 약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멍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날렸고요. 그 과정에서 또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업자 아니냐 라면서 또 비판을 비하하는 하면서 발언을 했군요.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기에는 관세 관련돼서 강경론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이번 관세 정책이 결정됐고 그 과정에서 머스크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온건파들의 주장이 조금 수그러든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관세 충격으로 오는 여파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더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온건파들의 주장이 다시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강경파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발효된 미국의 상호 관세 여파 고란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전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처음으로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과 개최지 결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미래유치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만나 전주올림픽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유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에게 전북올림픽이 특별히 IOC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와 일치한다는 점을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전주시가 가진 역사 문화 자산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대회 개최지로서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앞서 참고해야 하는 IOC의 가이드라인과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IOC 방문을 마친 김관영 전북지사는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하나로 모아져야지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온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 특히 기업인들의 협력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바흐 위원장의 뒤를 이어 6월 말부터 IOC를 이끌 코번트리 당선인과도 별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고마운 단비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밤사이 호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일부 경북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9도, 청주 1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